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자, 11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어떻게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를 역사에서는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은 통일신라가 존재했던 기간에 우리의 역사에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함께 존재하는 이 역사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남북국 시대 중에 하나인 한 개의 나라인 발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발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우선 첫 번째, 발해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일본에 보낸 편지에 고구려의 준말인 고려라는 명칭이 등장하고요. 발해와 고구려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문화 특징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사한 문화적인 특징으로는 온돌 장치, 그리고 무덤에 나타나는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습니다. 모주림 천장 구조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타났던 모주림 천장 구조가 발해의 무덤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발해의 건국과 발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돌려서 신라와 당나라가 맺은 나당연합, 그리고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백제는 660년,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신라마저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었죠. 이리하여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다시 한번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나당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당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나라는 바로 신라.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통일신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자,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맺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대동강을 기준으로 하여 당나라와 신라의 영토를 구분짓겠다고 말이죠. 그 결과 고구려가 백제가 멸망한 이후의 영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옛 고구려 땅에 살고 있는 고구려 사람들은 당나라에 의해서 당나라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압받던 고구려 사람들을 한데 뭉치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은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연합하여서 698년 동모산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발해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대조영은 훗날 고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발해가 건국되게 된 것입니다. 발해가 건국된 이후 여러분은 3명의 임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무왕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이제 싸움을 주로 했다라는 임금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무왕 시절 당나라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 흑수말갈과 편을 먹습니다. 신라, 당나라, 흑수말갈의 견제를 받는 발해는 돌궐 일본과 연합하게 되고 3대3의 외교상의 대치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 무왕은 당나라의 산둥에 있는 해군기지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의 해군기지를 선제 공격했던 장수의 이름은 바로 장문휴입니다.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한 발해는 이제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한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당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다라는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돌궐, 일본 발해가 신라, 당 흑수말과 대치하는 구도입니다. 자,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대결 구도는 발해의 문왕이 즉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문왕은 당나라 신라와 적극적인 친선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특히 당나라와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왕은 발해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왕 당시 발해가 신라와 교류했던 길을 신라도라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금, 선왕입니다. 네 번째죠. 자, 선왕은 발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입니다. 말갈의 대부분의 영토를 발해에 복속시키고 최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최전성기를 맞이한 발해를 보고 당나라 사람들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동성국은 당나라 기준으로 바다 동쪽에 성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선왕 때 불렸던 발해의 존칭이다 라는 부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이 알아둘 것, 발해와 신라 사이에 교류했던 길, 신라도, 그리고 발해와 일본 사이에 교류했던 길인 일본도의 위치를 각각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발해도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 926년 멸망하게 됩니다. 몇몇 발해 사람들이 발해를 부흥하기 위한 부흥운동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은 멸망한 발해의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고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광현은 왕계라고 하는 이름을 이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마지막에 멸망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해의 통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발해 문왕 때 본격적인 체제 정비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당나라와의 전쟁을 멈추고 당나라와 문화교류를 실시했던 문왕 때 본격적인 체제 정비가 실시되는데요. 중앙제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삼성육부, 두 번째, 주자감, 세 번째, 중정대, 네 번째, 문적원입니다. 주자감은 유학교육을, 중정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그리고 문적원은 도서, 외교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육부는 무엇일까요? 삼성육부는 발해의 최고 중앙 통치 제도로서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명칭과 운영은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아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입니다. 왕에 직속되어 있는 최고 통치기구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 세 개의 성성성 합쳐서 삼성 최고 통치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 아래에 각각 충, 인, 의, 지, 예, 신부라고 하는 6개의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육부 제도는 본래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당나라에서 운영했던 삼성육부의 명칭은 괄호 속의 것을 보면 됩니다. 당나라의 삼성은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입니다. 당나라의 육부는 이, 호, 예, 병, 형, 공부입니다. 하지만 발해는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을 각각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바꾸어 불렀고 이, 호, 예, 병, 형, 공부를 충, 인, 의, 지, 예, 신부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아래 있는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이라고 각각 불렸던 기구들을 발해에서는 중정대, 문적원, 국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인 명칭으로 독자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해의 지방제도입니다. 발해의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가 있습니다. 발해 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5개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5개의 가장 거대한 도시를 오경이라고 불렀고, 오경 이외의 15개의 부, 그리고 62개의 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각 지방에는 발해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정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말단의 촌락에까지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말단의 촌락에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대신 본래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 다스렸다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발해의 군사제도는 10위, 10개의 위라고 불리우는 군사 부대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발해는 상경, 동경, 상경으로 각각 수도를 이동하였으며 발해의 상경성은 당나라의 장안성과 그 모습이 비슷하다. 특히 주작대로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당나라 장안성과 발해 상경성의 모습이고 지금 깜빡깜빡하는 큰 길이 주작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해의 문화 부분에서 크게 2가지 무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해공주 그리고 정효공주의 무덤이 각각 그것입니다. 정해공주 묘는 굴식 돌방무덤 양식을 띠고 있으며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무덤입니다. 정반대로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 양식으로서 당나라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각각 고구려와 당나라 중 어떤 양식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발해의 정치적인 발전과 멸망 그리고 발해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 첫 번째는 여러 왕들의 업적과 그 순서입니다.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고왕, 당나라와 전쟁을 했던 무왕, 당나라와 화해하고 문화교류 및 체제 정비를 했던 문왕,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선왕, 그리고 거란의 침략으로 인한 멸망, 흐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해의 중앙과 지방 통치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발해의 중앙제도 삼성육부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육부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해의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 발해의 군사제도 10위, 마지막 발해의 두 공주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도 구분해서 암기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